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 제목에 신진사대부의 등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안 보일 텐데 요 파일 제목이 고려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다 왔어, 다 왔어. 거의 끝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는 끝까지 온 건데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우리 신진사대부가 등장한, 우리 신진사대부를 처음 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신진사대부 왜 등장했어요? 얘들 몰아내려고 등장한 거죠. 누구? 권문세족 몰아내려고 등장하는 거죠. 천천히 보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문세족이 원간섭기에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세력을 얻었던 지배층이죠. 근데 얘들이 이제 무너져가고 얘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온 게 신진사대부잖아요. 그래서 지배층이 기존의 권문세족이 지배층이었다가 신진사대부가 지배층으로 변해가는 요게 고려가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인 조선이 건국되어가는 과정이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원나라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원나라의 어떤 백으로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고려의 지배층이 됐었던 권문세족 이들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고 집권해 나가는 그 과정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등장을 해요?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 그 개혁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개혁 과정, 요게 이제 공민왕의 요 개혁, 요게 이제 반원 자주 정책이 되겠죠. 반원 자주 정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 국민당이 자기 팀원으로 이렇게 키웠던 게 바로 신진사대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왕의 정치적 자식들이에요. 신진사대부들의 아빠는 국민왕이야. 그럼 국민왕이 신진사대부를 어디서 키웠느냐? 성균관에서 키웠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 조금 더 유학을 강화해서 바뀌었던 게 성균관이었죠. 여기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을 길러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시험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신진사대부가 되느냐? 지방 향리나 하급 관리 자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하긴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고려의 지배층의 변화를 볼 건데 고려 지배층의 변화를 볼 거예요. 잘 봐봐. 초기 때 그러니까 왕건 시대 때 어떤 애들이 이때는 지배층이었냐면 지방 호족이었죠. 그죠? 지방 호족이었는데 얘들이 둘로 나뉘어. 어떤 애들이냐면 공이 큰 애들, 공이 큰 애들, 아이고 공이 큰 애들, 공이 작은 애들 이렇게 나뉘어요. 보통은 요건 세력을 얘기해요. 보통은. 그래서 내가 지방 호족인데 내가 갖고 있는 세력이 커. 그러면 왕건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 호족인데 내 세력이 커서 한 이만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왕건이 세 보여서 내가 이 세력을 다 갖다가 왕건한테 갖다 바쳤어. 그럼 왕건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신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공신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보통은 관직을 하사받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호족인데 내 세력이 작아. 근데 내가 이 내 작은 세력을 왕건한테 갖다 바쳤단 말이야. 그럼 공이 있긴 있지만 작은 거죠. 그러니까는 관직까지는 못 받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봐봐. 얘는 관직을 받았죠. 근데 얘는 못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관직을 받았으니까 관직 일을 하러 중앙으로 가겠죠. 중앙 수도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일단은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일단은. 그리고 얘들은 그냥 지방의 향리로 남아 있어서 우리 지방제도 할 때 배웠던 주현 말고 속현, 그 속현을 관리하는 그런 향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언제 한번 변화가 오느냐. 과거제도가 시작되죠. 과거제. 언제? 광종 때.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시작되면서 요 문벌귀족 중에서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보통은 육두품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층이 등장을 하냐? 요 향리의 자식들 중에서 과거 합격자들 이 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봐봐 이런 식인 거야. 과거에 자기 조상 중에 이렇게 세력이 커서 공신이 돼서 관직을 받았던 얘들은 보통 음서로 올라오겠죠. 아빠빨로 올라가는 금수저들, 그죠?
그리고 육두품이나 향리 출신들은 과거로 올라오겠죠. 어쨌든 음서든 과거든 중앙으로 진출했으면 문벌 귀족이 되는 거예요. 중앙으로 진출했으면. 근데 중앙으로 진출을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으로 진출을 했으면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요. 지방에 그냥 남아 있으면 향리로 그냥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향리 애들이 어느 정도 클래스의 애들이냐? 얘들은 지방에 그냥 남아 있죠. 그러니까 세력이 크진 않아. 그러니까 지배층이라고는 못해요. 지배층은 아니야. 근데 가난하지도 않아요. 이 그 동네에선 먹어준다고. 내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세력까지. 근데 지방에 있고 세력이 작기 때문에 막 전국을 호령하는 대단한 세력가는 아니에요. 지배층이 아니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괜찮게 먹어준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중앙의 지배층으로서 권력이 세지는 않지만 지방에서 그래도 노비 몇 명 정도는 데리고 있고 땅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비를 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노비를 데리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노비를 데리고 있으면 내 자식을 농사를 안 시켜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을 농사를 안 시켜도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희망을 품어볼 만하잖아. 그래서 향리 애들이 딱 그 급의 애들이에요. 대단한 지배층은 아니지만 노비를 몇 명 데리고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 굳이 농사를 안 시켜도 돼. 공부를 시켜볼 수 있어. 근데 내 자식이 만약에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내 자식만큼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문벌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 애들이 향리 애들인데요. 인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쭉 흘렀어요. 세월이 쭉 흐르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 고려 말기쯤 원간석기쯤 가서요. 봐봐. 고려가 있고 옆에는 원래는 송나라였죠. 근데 원간석기쯤 가서 송나라 한족 사이에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냐면 성리학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성리학은요, 유학의 한 갈래예요. 유학의 한 종류야. 이해되시겠죠? 유학의 한 종류인데 송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다시피 무관을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하죠. 그래서 북방민족들이 많이 침략해 왔잖아. 처음에 거란족의 요나라가 막 이렇게 침략해 오고, 그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가 막 나라 절반을 뺏어 먹고, 그리고 남송으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몽골족의 원나라가 나라 다 뺏어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당해왔어.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근데 그래도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당하지만 그래도 자존감만큼은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의 이 한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 이렇게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화적 수준은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문화와 학문 수준만큼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걸로 자존감을 키우고 싶어서 발전시킨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은 기존 유학보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예를 들면 냇가가 이렇게 흘러요. 냇가가 이렇게 흐르는데 냇가가 물이 막 물살이 빨라. 근데 어떤 겨우 걷는 꼬마 아이가 한 2살, 3살 되나 봐. 겨우 아장아장 걷는 꼬마 아이가 이 물가 근처에 너무 가까운 데서 막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존 유학이 물어보는 건 네가 저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행동이겠는가를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위험하니까 아이를 땅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아이 엄마나 아빠한테 데려다 줘야겠죠. 이게 옳은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기존 유학은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리학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봐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냥 얘를 봤어. 일단 처음 딱 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고 걱정되죠. 이 마음이 왜 생길까?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게 성리학이에요. 따라하시면 돼요. 내가 되게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어. 비주얼적으로 너무 예뻐. 막 코도 하고 막 눈도 막 눈웃음 칠 때 너무 설레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설레죠. 왜 설레냐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물가 근처를 걷는 걸 보면 막 걱정되고 불안하단 말이야. 왜 걱정되고 왜 불안하냐고. 내가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인데 그런 근본적인 심리가 왜 생기는가? 포함해서
이 세상, 이 우주는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되며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의 마음과 심성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왜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유학보다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철학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게 성리학인데 요게 이제 송나라 그리고 송나라 무너지고 난 뒤에 한족 사이에서 생기면서 요게 고려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이 성리학이 하나의 유행 트렌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향리 자식들 사이에서 왜냐면 향리는 그래도 자식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리 아들들 사이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행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기왕에 공부를 했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럼 과거 시험 봤던 애들 중에 누군가는 합격을 하겠지. 그럼 얘들이 이제 중앙 정계로 진출을 한다고 관직을 얻고 얘들이 이제 지배층이 되어 얘들이 신진사대부예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성리학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하는 애들이 그리고 공민왕이 얘들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공간이 성균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을 공부하는 요 친구들이 이렇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시험 봐서 합격한 친구들이니까 유학 실력이 뛰어나겠죠.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민왕의 개혁 정치, 여기서 말하는 공민왕 개혁 정치는 반원자주 정책, 권문세족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정책이죠. 그래서 그 정책을 함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요. 유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불교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폐단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게 잘못되어 가는 걸 폐단이라고요. 뭐 되게 사치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되게 비도덕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잘못되어 가는 걸 폐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불교에 왜냐면 고려가 시대가 뒤로 갈수록 불교가 되게 세게 유행을 하면서 불교로 인한 사치가 되게 많아져요.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가 올바르게 고쳐지기를 그런 사회 개혁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얘기인데 어떤 나라를 멀리하고 새롭게 생기는 나라인 명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이지 원.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중국이 국민왕이 이렇게 반원 자주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원나라가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원나라가 약해지면 원래 중국에 사는 건 누구예요? 한족이잖아. 그러면 한족들이 원나라에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저항하는 한족들이 새롭게 만든 나라가 명나라예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고려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려의 정치에 간섭했었던 원나라와 새롭게 한족들이 원나라에 저항해서 만드는 명나라와 둘 중에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봐봐. 지금 고려에는 크게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죠. 권문세족이 있고 이거를 이쪽에 써야겠다. 기존에 원래 이제 원 간섭기부터 지배층이었던 원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권문세족이 있고요.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민왕이 키웠던 성리학 공부하는 신진사대부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려에 이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정치 세력이 각각 이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누굴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권문세족은 당연히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세력을 얻은 애들이니까 당연히 원나라를 선택하겠죠. 근데 새롭게 성장하는 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한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한족들이 원나라에 저항해서 만드는 나라인 명나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하죠. 봐봐.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이랑 싸우려고 나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권문세족은 원나라의 도움을 받잖아. 원나라랑 한 팀이잖아. 그럼 신진사대부도 명나라를 따라가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원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죠. 그럼 원나라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나온 세력인데. 그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로 신진사대부 애들은 성리학, 즉 유학을 공부하는 애들이죠. 근데 이 유학이 한족이 만든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은 자기들이 공부하는 유학을 한족이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인 거죠.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권문세족들을 지원해주는 원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명나라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봐도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고 한족들이 세운 명나라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를 선택해야 지혜로운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학, 성리학이 한족 애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도 명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신진사대부 애들은 명나라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전반적인 대립구도가 보이죠.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원나라의 지원을 받는 권문세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국민왕이 키워낸 신진사대부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비교해 보면 권문세족은 기본적으로 원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근데 원나라는 지금 이제 약해지고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리고 권문세족은 보통은 음서를 통해서 올라오죠. 그다음에 유학 지식이 없고요. 그죠?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어때요? 신진사대부는 주로 이제 명나라와 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데 이 얘기는 성리 유학 즉 성리학 수준이 높다라는 걸 말해주고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성균관에서 성장을 하죠. 그다음에 얘들은 유학 지식이 굉장히 높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죠. 이런 대결각을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결 갈등 구도가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시기 때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이게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홍건적. 홍건적 그 머리에 붉은 두건 쓰는 애들 걔들이 홍건적인데 기억나시려나요? 홍건적이 어떤 애들이냐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한족이에요. 한족이고 봐봐. 한족은 중국 애들이 한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원나라가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원나라가 약해지는 게 한족 애들에게는 기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족 애들이 원나라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 저항하면서 생긴 한족 애들의 반란 집단이 홍건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린 한국사를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홍건적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족인데 얘들이 원나라에 저항하다가 원나라에 쫓기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침략으로 느껴지죠. 한족 애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는 수도가 함락된 적도 있을 만큼. 그래서 이때 수도 함락됐을 때 심지어 이때 왕이었던 공민왕이 도망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기 경남의 안동, 경북의 안동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홍건적이 요 이 홍건적은 아까 얘기했었죠. 한족이라고. 이 한족의 홍건적이 원나라에 저항을 하다가 원나라에 쫓겨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 피해가 심해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 간 적이 있을 만큼 피해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안동으로 피난 가는 과정에서 전통놀이가 하나 생기기도 해요. 노다리 밟기라고. 요거 지금은 이제 애들 다칠까 봐 잘 안 하는데 이제 반 애들이 쭉 이제 허리 숙이고 이렇게 등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제 그 반에서 제일 가벼운 애 요거 우리 옛날에는 저기 체육대회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제일 가벼운 애를 위로 올린 다음에 제일 발 빠른 애 두 명을 사이드에 붙여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 애들은 쫙 이제 등으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위에 애가 건너가면 이제 건너간 애가 이제 뭐야 요 뒤에 있는 애가 이제 얘가 얼른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여기 이제 이 놀이가 왜 생겼냐면 국민왕이 이제 안동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럼 혼자 가지 않을 거 아니야. 자기 가족들 왕비나 공주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왕비나 공주들 땅 밟지 말라고 저렇게 해서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개울가나 이런 거 생기면 그죠? 그런 얘기인데 뭐 이제 노다리 밟기 이런 건 그냥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홍건적으로 인한 피해를 겪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세훈 뭐 이방실 뭐 이름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런 장군들이 나서서 홍건적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왜구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쪽에서 위쪽에서는 한족의 홍건적들이 막 공격을 해오죠. 근데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또 난리인 거예요. 근데 이 왜구들이 왜 난리냐? 우리가 왜구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일본이죠. 일본인들이에요. 일본인들 맞는데 왜구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일본인들 맞지만 그거보다는 해적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루피야 루피. 해적왕 루피라고. 얘들 범죄 조직이에요. 범죄 조직. 깡패 집단인데 조폭이고 깡패 집단인데 활동 무대가 바다 위인 것 뿐이야. 소말리아 해적 같은 애들이라고. 근데 얘들이 왜 활개를 치느냐? 보세요. 지금 중국도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고 명나라가 들어서고 있는 국가 교책이죠. 국가 교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고려도 망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가 일본사를 제대로 배우진 않지만 요때가 이제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예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교체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도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고 우리나라도 정부가 망하거나 교체되는 시기고요. 일본도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혼란스러운 시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통제가 안 돼요. 바다가 통제가 안 돼서 이 통제가 안 되는 틈을 타서 이 해적 집단이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적 집단들이 막 이렇게 한반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까운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끼치죠. 근데 홍건적으로 인한 피해보다 이 왜구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커요. 어, 홍건적은 원나라 피해서, 그러니까 몽골족 원나라 피해서 도망 들어온 거죠. 근데 왜구는 진짜 다 뺏어 먹으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왜구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는 홍건적, 아래로는 왜구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샌드위치 상황 때문에 국민항해 개혁이 되게 막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그런 면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왜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구하면 보통은 그 근거지가 요 대마도예요. 스시마 섬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대마도거든요. 네, 대마도인데 여기가 근거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피해가 뭐겠어요? 역시 가장 큰 피해는 해안가 주민들이죠.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와요. 해안가 주민들이 가장 피해가 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금 걷어놓은 거예요. 세금. 세금을 지금처럼 돈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쌀로 낸단 말이야. 그럼 무겁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세금을 걷었다. 그럼 이걸 우리 상식에는 이렇게 올릴 것 같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올려. 왜 못 올리냐면 무겁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바닷가로 빼서 배에 실어서 배로 이렇게 올리는데 요걸 노리는 거예요. 요걸. 요 세금 걷는 요걸 외구들이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구로 인한 큰 피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요걸 막았던 장군들이 그 유명한 최영, 이성계 이런 장군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정세훈, 이방실 이런 홍건적 막았던 장군들은 이름을 거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최영, 이성계 이런 장군들은 이름 들어보셨죠? 왜 더 유명하냐면 뭐 나중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홍건적보다 왜구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들도 더 큰 피해를 막아낸 장군들이 더 인지도도 쌓이고 더 유명해지고 더 스타가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영, 이성계 이런 장군들이 왜구를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육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구들이 배 타고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반도 땅 육지로 상륙해서 막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 그때 나서서 이제 싸워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했던 게 최무선입니다.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게 되는데 화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화약을 이용하는 거죠. 화약을 이용한 대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먼 거리죠. 원거리. 먼 거리 공격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어, 이 최무선이 화약 대포 즉 화포를 만들고 이걸 배 위에 올릴 수 있게 돼요. 배 위에 대포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빵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왜구들이랑 싸울 때의 전쟁터가 기존의 육지전에서 해양전, 어, 바닷가, 바다 전투로 해전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봐봐. 기존에 화포를 만들기 전에 육전이었을 때는 왜구들이 땅에 상륙한 다음에 주민들 피해 다 끼치고 그 다음에 고려의 육군이 나서서 싸워서 막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영 이성계예요. 근데 이제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어서 이 화포라는 대포를 요 배 위에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이젠 전쟁터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가 된 거지. 그러면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를 끼치기 전에 그 전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대의 장점이죠. 그래서 최무선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최영, 이성계는 이 뒤로도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또 보시게 될 건데 최무선은 거의 여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최무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무선이 대포를 만들고 이 대포를 배 위에 실을 수 있게 되면서 왜구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터가 육지에서 바다로 바뀌었다. 그래서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기 전에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먼 바다에서 왜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박위라는 장군이 이 왜구들의 근거지였었던 대마도 스시마섬을 터벌하는데 그거보다는
최영 이성계 특히나 최무선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지도로만 봐도 지금 이 파란색이 홍건적의 침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이제 왜구들의 침략인데 딱 봐도 왜구들이 더 많은 피해를 끼쳤겠죠. 그리고 왜구들이라기 하기엔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봐봐 홍건적이든 왜구든 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특히나 왜구는. 근데 이 왜구나 특히나 왜구 같은 이런 악마 같은 존재가 우리를 막 괴롭혀. 근데 웬 장군이 나타나서 왜구들을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저 악마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있던 내 입장에선 저 악마를 물리쳐 준 고려의 장군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완전 영웅이지 슈퍼히어로지 아이언맨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아이언맨 같은 고려의 장군들을 좋아하겠죠.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해안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왜구들을 물리쳐준 고려의 장군들이 너무 좋단 말이야. 너무 멋있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때 왜구들을 물리쳐준 장군들이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왜구들을 물리쳐준 이 최영 이성계가 어마어마한 지지율, 인기, 세력을 얻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정치 집단이 됩니다. 그게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그럼 신흥무인 세력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됐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 중에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 뭐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권문세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하는 신진사대부가 있죠. 그럼 신흥무인 세력은 둘 중에 어디에 붙을까? 당연히 신진사대부에 붙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당연히 우리가 봐도 권문세족은 지금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끈떨어졌잖아. 그죠? 권문세족은 자기들의 뒤를 봐주던 원나라가 약해졌으니까 권문세족도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무너져가는 집단이라고. 근데 신진사대부는 이제 막 성장하는 집단이니까 당연히 신진사대부 편에 들 것 같은데 맞는데 그거 말고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흥무인 세력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은 장군이잖아. 그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징발해야겠죠. 병사들을 징발하기 위해서 민가에 들어가 봐요.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그 전쟁터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가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가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아요. 막 민가에 들어가 보면은 꼬마 애들이 놀질 못해요. 그냥 앉아 있어. 왜? 배고파서.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그 집안의 어른 아빠가 그냥 누워 있어요. 굶어서. 그죠?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물론 외구의 괴롭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문세족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흥무인 세력은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권문세족들에 대해서 감정선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신흥무인 세력들은 원래도 권문세족을 싫어하고 또 권문세족이 다 쓰러져가는 집단이고 이거 알기 때문에 당연히 신진사대부 측에 붙는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이 힘을 합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려 사회를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하는 사회 개혁에 앞장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경쟁을 펼치는데 이때 신흥무인 세력이 신진사대부 측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완전히 힘의 어떤 균형은 완전히 기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적으로도 결국은 명이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명나라가 급격하게 이렇게 몽골을 몰아내게 돼요. 생각보다 되게 급격하죠. 그죠? 그래서 명나라가 급격하게 몰아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이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였을 때 원나라가 직접 관리하던 땅이 세 개가 있었죠. 근데 그중에 제가 쌍성총관부만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나머지가 동령부랑 탐라총관부였는데 그 왜 기억 안 해도 된다고 했냐면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원나라가 알아서 반납해요. 왜냐면 원나라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그냥 알아서 반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무슨 요구를 하냐면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원나라가 너네한테 준 거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원나라를 몰아낸 건 우리 명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원나라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쌍성총관부도 우리 명나라가 가져가야겠다.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지. 기억나시죠? 쌍성총관부가 있는 이 땅은 공민왕이 직접 군대를 보내서 싸워 이겨서 얻어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갑자기 명나라가 우리가 원나라를 몰아냈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져가야 돼 이러면서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이것 때문에 되게
이미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하면 명나라랑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명나라 요구대로 쌍성총과 물을 그냥 갖다 주자니 저거 우리가 직접 싸워 이겨서 얻어낸 우리 땅인데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데 요 땅이죠 지금 요 땅이란 말이야. 요 땅이 쌍성총관부 있던 지역인데 철령위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동령부였고 요 제주도가 탐라총관부인데 요 땅은 원나라가 니네 직접 반납한 거니까 별말 안 하겠지만 요 땅에 대해서는 원나라를 몰아낸 게 우리 명나라니까 요 땅도 우리 명나라가 가져가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옛날에 국민한테 직접 싸워 이겨서 가져온 땅이니까 요 땅을 명나라한테 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때 고려 왕이 우왕이었어요. 우왕하는 우왕이었는데 우왕이 너무 어려. 그래서 우왕이 너무 어릴 때 올라와요. 근데 우왕이 집권했을 때는 최영이 짱이었을 때예요. 왜 최영이 짱이냐면 최영은 신흥무인 세력이죠. 근데 이제 최영이 왜구들을 물리친 적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기존의 정치 세력이었던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원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에 같이 약해졌어요. 그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직급이 낮아. 그래서 조금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이제 왜구들을 물리치고 인기를 얻었던 최영이 이 당시에는 물론 이성계도 있죠. 근데 이성계는 최영보다 후배예요. 그러니까 최영보다 직급이 낮지. 그래서 최영이 당시에는 짱이었고 우왕도 최영을 되게 믿고 따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쌍성총관부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최영의 입장은 뭐였냐면 쌍성총관부를 명나라 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명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라서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동을 오히려 우리가 정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도로 보면 이렇죠. 명나라가 달라고 했던 쌍성총관부는 이 지역이고요. 최영의 입장은 이거 주는 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명나라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동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 현실성 있어 보이세요? 고려가 먼저 명나라를 공격해서 요동을 빼앗아 온다. 그게 에바 같죠? 약간 무리수 같지 않아? 그죠? 약간 무리수 같단 말이야. 근데 최영이 이런 주장을 막 해요. 최영이 지금 제일 센데. 그래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그건 좀 에바 같은데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그거 좀 에바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명나라가 규모가 너무 크다. 체급 차이가 심하다 이거지. 지금 고려보다는 명나라가 훨씬 큰 나라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맞짱을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건 좀 무리수다.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가 여름이었어.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그 군대로 동원된다는 그 병사들이 결국 집에 가면 다 농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름이면 농산일로 제일 바쁠 때거든요. 농산일로 제일 바쁠 때기 때문에 이때 병사들을 동원한다는 건 농사를 다 망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농민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 군대도 이 군량미를 지원받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요동은 여기잖아요. 아까 우리 지도로 봤지만 요동은 여기잖아요. 여기를 빼앗겠다고 병력을 여기에 집중시키면 여기가 B지. 그럼 왜구들이 올라오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일단 전염병이 심하고 왜냐면 여름에 그렇게 힘들게 움직이면 땀을 많이 흘리죠. 그러면 위생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게 다니게 된다고. 그러면 전염병이 돌겠죠. 그다음에 이 악교라는 게 뭐냐면 활이 이렇게 있죠. 그럼 화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화살 촉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화살 맞고 죽는 건 사실은 화살에 맞다기보단 이 화살 촉에 맞아서 죽는 거죠. 근데 화살과 화살 촉을 연결해주는 요 접착제가 악교예요. 근데 이게 여름에 온도 높고 습도 높으면 이게 녹아내려요. 그럼 화살 촉이 뚝 떨어진다고. 그럼 이게 무기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근데 생각해봐. 명나라를 상대로 싸울 거면 명나라는 큰 나라잖아요. 병력이 많잖아. 그러면 직접 맞다이로 싸우기 전에 최대한 활로 많이 죽여놓고 싸워야 그나마 싸움이 돼요. 그래서 활이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여름에 공격을 가면 이 활 공격이 안 될 거라는 거지. 왜? 활과 화살촉을 연결하는 이 악교라는 접착제가 녹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명나라가 커서 아니면 농산일로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외구가 침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염병이 퍼질 거라서 등등등의 이유를 대서 이성계가 지금 요동을 공격하는 건 진짜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성계가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이성계보다 최영이 선배다, 상급자다. 그리고 군대는 복종으로 상명하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의 주장을 쭉 듣고
알았으니까 가 이런단 말이에요. 단박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알았으니까 가라고. 지금 뭐 내 말 무시하냐? 내가 네 상관 아니야? 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쭉 처음엔 논리적으로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를 하다가 최영이 다 듣고 알았으니까 가 이 얘기 듣고 어쩔 수가 있나요? 자기가 부하인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성계가 이 요동 정보를 책임지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이끌고 있는 고려 병력들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보는데 상태가 엉망이야. 엉망. 그냥 다 고장났어. 뭐 무기도 고장났고 사람들도 고장났어. 막 비실비실대고 막 흔들흔들하고 막 병력을 이동할수록 병력이 줄어. 아직 싸운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가 요동이면은 여기까지 가야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도착도 안 했는데 병력이 계속 줄어요. 왜 줄어? 지치고 퍼지고 전염병 걸려 쓰러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도망가고 막 병사들이 상태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거의 요동 거의 근접해서 와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데 이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요동이 여기가 요동이라고 치면 한 이쯤 돼요. 이쯤 되는 여기까지 왔어.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일단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위화도에서 한번 집합을 쫙 해요. 도열을 쫙 시켜. 근데 상태를 보니까 에라야. 이건 완전 고장났어. 엉망이야. 그래서 이성계가 이때 결정적인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위화도 회군이에요. 회군 군대를 돌린다는 거죠. 회군 turn around. 그래서 회군 돌회자요. 돌 회전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돌회자요. 군대를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억나요? 그 우리 작년에 유럽사 배울 때 그 로마에서 카이사르 기억나요? 카이사르가 자기 군대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계가 명령을 받들고 요동을 공격하러 갔다가 군대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 최영말 듣고. 그럼 이건 뭐야? 반역이에요. 반역. 마치 카이사르처럼. 반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성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대로 들어가서 고려 정부에 체포당하고 처벌받아서 죽든가 아니면 자기 병력을 이용해서 고려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집권을 하든가. 근데 자기가 집권하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한 권력자였던 최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최영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권력 1위가 되는 거예요? 이성계가 권력 1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이성계 중심 세력인 신흥무인 세력과 이성계를 함께하고자 했었던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 중심의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세력이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신진사대부가 갈라지게 돼요. 근데 신흥무인 세력이나 신진사대부나 다 신자가 붙죠. 저게 새로운 신자잖아. 뉴라고 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력들은 뭔가 개혁되길 바라고 고쳐지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개혁되길 바라고 고쳐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나뉘어요. 급진파, 온건파. 이게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뭔가를 새롭게 고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칠 건지 적당히 고칠 건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급진파랑 온건파 중에 누가 더 많이 고치자고 하는 세력이겠어요? 더 빡시게 고치자고 하는 세력이겠어? 급진파죠. 그래서 급진파랑 온건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급진파랑 온건파가 뭘 기준으로 나눠지느냐?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급진파, 온건파. 어, 뭘 가지고 나눠지게 되면 요걸 하면 되겠다. 첫 번째 기준은 땅 문제예요. 땅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고려 정부에 관한 문제, 고려 왕조에 관한 문제. 급진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고려의 땅 문제가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엉망진창 와징창이 돼버려서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고장이 나도 한참 나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적당히 뭐 무슨 프로그램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야. 아예 포맷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급진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의 모든 땅 문서를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0에서부터 0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포맷 하자 이거예요. 포맷. 근데 온건파는 그건 오바고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만 제거하자. 그래서 불법성만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 정부에 대해서 급진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 정부는 노답. 봐봐 내가 포맷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럴 바에야. 포맷할 바에야 지금 컴퓨터 갖다 버리고 새 컴퓨터 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려 정부는 답이 없다. 고려 노답. 새 왕조, 새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새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건파는 그건 오바고 역시 그래도 고려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건파의 인물로는 이색 정몽주가 있고요. 급진파로는 정도전, 조준이 있는데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둘 다 이색의 제자예요. 정몽주가 나이가 좀 더 많긴 한데 정몽주와 정도전은 되게 오랜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딱 봐도 보이지 않아? 다 중요해요. 온건파 이색 정몽주 아셔야 되고요. 급진파의 정도전 조준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어, 누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름을 봐도 딱 그렇지 않아? 가장 도전적인 이름이 누구야? 정도전이잖아. 정챌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값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정도전이니까 급진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세기 정도전 제자라, 그러니까 이세기 정도전의 스승이에요. 근데 지금 의견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스승한테도 도전하고 정부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정도전이니까. 조준도 조준 저격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니값 하는 정도전이 급진파로서 자기 스승과도 의견을 달리하면서 스승님 전 아닌데요.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정부에 대해서도 고려 망해야지 이렇게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정도전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이렇게 도전적이라면 센 놈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와 힘을 합치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